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운모 김만중 씨가 적은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 자, 일단은 구운몽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 9가지 구름 꿈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갈래 보시면은 고전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인데 조선시대 고전 소설은요, 주제에 따라서 다다다다닥 나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애정소설, 뭐 영웅소설, 뭐 영웅소설, 그 다음에 군담소설, 뭐 역사소설, 뭐 영웅 군담소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몽자루 소설 뭐 해서 꿈 이야기 나오는 그 몽자루 소설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히 이따가 하고, 성격은 환상적 불규적,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운몽은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신기해서 환상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 꿈을 통해 부귀영화에 덧없음. 부귀영화가 뭔지 아시죠? 그냥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권력이 많은 거, 그걸 덧없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특징, 꿈과 현실을 오가는 환몽구조. 그래서 몽자루 소설입니다. 이거라서 이건데요,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현실의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현실 공간이든 꿈속 공간이든 다 지려요. 왜냐면은 여기서의 현실, 그러니까 꾸지 않을 때 현실도 그 천상계고요. 그 다음에 그 꿈속 공간도 이어져요. 이렇게 꿈속에서도 이제 이게 참 말하기 힘든데 이따가 자, 조선시대 사대부의 입신양면에 대한 욕망이 투영됐고요, 불교적 색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따가 읽으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은 몽자루 소설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몽자루 소설이란 주인공이 꿈속에서 현실과 다른 존재로 태어나 현실과 전혀 다른 일생을 겪은 다음, 오타 났네 또, 꿈에서 깨어나. 다음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냥 외워. 외우랜다. 써. 그래서 현실, 꿈, 현실의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거를 인몽이라고 하고요. 들 입자 써서 꿈에서 현실로 이렇게 오는 거는 꿈을 깬다 해서 강몽입니다. 인몽, 강몽의 환몽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썼으면 넘긴다. 으자. 그래서 보시면 따마 더럽다 이거. 자, 직접 지문을 이제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앞부분입니다. 자, 당나라 형산 연화봉. 자,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나왔죠. 공간적 배경은 당나라 중국이고요, 시간적 배경은 당나라 때네요. 자, 당산 연화봉에서인데요, 이게 웃긴 게 이게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육관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공간이잖아요. 꿈이 아니잖아요. 꿈이 아닌데도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이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일단 써. 그러니까 꿈이 아닌데도 애초에 시작 자체가 천상계라고요. 막 선녀랑 용왕 나와. 그래서 현실에 뭔 소리야, 공간이지만 환상적으로 묘사돼요. 성진의 삶과 양소의 삶 중에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모호하게 만듦. 자, 이게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진이라는 건 이제 현실 세계 수도승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꿈에서 양소유라는 매우 막
엄청 높은 관직까지 오르는 장군이 되는데 이제 이거랑 그래서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현실이야? 오히려 현실이 더 꿈 같다 해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뭐야?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현실인지 모르니까 더욱더 혼란해지고, 그래서 이따 뒤에 결말인 호접지모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했단 소리야. 근데 이따간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화봉에서 이 영화, 이게 웃긴 게 선녀가 이제 얘기를 하면 용왕이 들으러 오는 곳이래요. 육간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간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육간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합니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애초에 용궁으로 갔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이게 환상적, 그러니까 환상적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비현실적이죠 이거.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상자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용왕이 가로되,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사뭇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성진은 이제 지금 그 불도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술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뭐야, 용왕이 야 야 이거 무알콜이야, 무알콜 괜찮아, 안 어지러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졸라 마셨다. 불교의 계율을 어겼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1스택 쌓았죠?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꾸짖지 않으리요? 하고 즉시 냇물로 내려가 우도 뻗고 두 손으로 몸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술 먹어서 얼굴 빨개졌나봐.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 기운도 아니오 화초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뼈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에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에 팔선녀가 석교 돌다리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공손히 재배하며 이렇게 하며 말했다. 여보살이여, 빈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좁은 석유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빨리 꺼져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 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네가 꺼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진이 말하기를, 아니 이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는 없는데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탈마 좋은 자나는 키라프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니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응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양아치세요? 통행이 세네란 소린가?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그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하면서, 명주가 뭐냐면 이게 구슬이에요. 좀 이쁜 구슬이에요. 그래서 그 구슬을 이제 손을 들어 복사꽃가지를 하나 꺾어 팔선녀 앞에 딱 던지니까 그 8봉우리가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봐봐, 서로 인연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인가 봐요. 얘기만 해도 안 됐어요. 하지만 얘기를 한 게 어쨌든 화근이 된 겁니다. 씁시다. 그리고 졸라 마법사죠. 환상적 장면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팔선녀 8명의 선녀가 성진이 만들어준 아이고 좋냐 만들어준 명주를 받아가는 것은 분필이 엄청 오늘 빨리 나네. 이 사이에 자 이겁니다. 쏙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성진을 돌아보며 찬찬히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아이 뭐야 비킬 수 있었구만.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반려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를 못하였사옵니다. 자 뭐야 술 먹고 선녀들이랑 노느라 늦은 거죠? 그거 숨겼네요. 팔선녀와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시오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나른히 어두워졌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돌아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를 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근데 이게 뭐야? 이거는 승려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다? 아까 그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는 이게 요구됐었죠? 유교적 일상 조선시대 자,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그러니까 뭐야 현타온 겁니다. 아씨 이거 그 불교 이거 계속 해야 돼 이거? 이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며 밤이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있어 놀라서 다시 보니 입이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되 그래도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이나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자, 이 구차한 마음이 뭐예요? 세속적 출세와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 이제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에 해롭지 않겠는가?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걸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자, 이 부분 가로치세요. 왜? 이게 성진의 꿈이 시작, 여기서부터 꿈이에요. 왜냐면은 이따가 꿈에서 깼는데 이 장면이에요. 꿈에서 깼는데 딱 이 장면이라서 여기서부터 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창밖에서 동자가 갑자기 부르되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무슨 까닭이 있도다. 그래서 동자와 함께 방장에 나아가니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을 켜고 성진이를 갑자기 개털어요. 야,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섬돌 아래 내려가 꿇어앉아 대답하되 소자가 사부를 섬지 10여 년이 되었사오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을 행한 적이 없사오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시침이 졸랐대죠. 대사가 이르기를 중에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나 뭔가 마음의 뜻이라. 네가 용궁에 가서 술 취하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개수작하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림이리라 하면서 갑자기 개털리죠. 근데 이거 꿈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꿈속 이야기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꿈속 이야기 들어가면은 오늘 안에 안 끝납니다. 뒤지게 길어져요.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인간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등 나라의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한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야, 여자가 8명이나 있어. 근데 왠지 알아? 아까 팔선녀 있죠? 팔선녀도 같이 떨어졌어요. 얘랑. 평생 부경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연은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누대에 올라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소유는 본디 하남의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 은적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아 각각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베어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불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그것을 오르내리며 탄식하러 가로되 야, 여긴 옛날에 그 양수유가 여러 낭자랑 더불어 돌던 곳이라. 승상의 풍기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시간이 지나면 다 덧없다라는 소리예요. 야, 내가 돈 많고 이지랄 막 명예 많고 막 여자 8명 끼고 노는 거 이게 뭔 소용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소유가. 어찌 인생 덧없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 이른다.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선우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고자 얻는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황제를 무마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계속 중 까까머리하고 뭐 참선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이거 괄호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꿈속에서 꿈을 꾸니까 현재, 그러니까 원래 성진일 때의 모습이 꿈으로 나타난 거야, 양소유가. 그걸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오.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근본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연이 있대요. 왜? 같이 내려왔어. 그 팔선녀 그 성진이랑 거시기했잖아. 응. 자, 이거. 또한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자, 근데 그 전에요, 우리 여기다가 세 가지만 쓰고 갈까? 요거 1, 2, 3. 여기다가 세 가지만 쓰고 갑시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양소유가 꿈에서 오히려 성진일 때의 기억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씁시다. 야, 여기까지 보이냐? 잘 보이네. 자, 그 다음에 양소유로서의 삶이 성진의 꿈임을 암시.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현실이고 어떤 삶이 꿈인지. 팔 아파. 자, 요겁니다. 쓰세요. 우선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상공께서 포기어 번화를 부르이는 가운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께서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요.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한 깊은 규중에서 분양 예불을 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는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들과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오리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호련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이 누구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이 뭐냐면 이제 승려가 한 승려가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누구냐면 육관대사입니다. 예. 꿈속의 양소유가 육관대사를 만나게 되지만 알아보지를 못하죠. 왜? 꿈속이잖아요.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대사가 2인인 줄 알고 황망히 대답하기를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이에 일찍이 귀는 있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거의 얼굴이 익은 듯하다. 근데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얘기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그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꿈속에 있을 때 성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소유 입장에서 꿈을 꾼 게 성진의 꿈을 꾼 거예요. 어제 똑같은 놈이지만 그래서 꿈속의 꿈 내용이죠. 인셉션인가 봐요. 몽중몽이라고 합니다. 이거 꿈속의 꿈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에서 잠깐 이거 지우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을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령자시라여 말하기를 아니 나는 15살 16살 이전에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징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발하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언제 사부하고 10년이나 같이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야? 성진의 꿈 내용이 요약적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양소유 이야기가 요약 제시되어 있어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에헤이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던 석장을 들어 돌랑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으이씨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를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환술로서 환술 그러니까 어디 헛짓거리 남을 눈을 속이는 기술이래요. 환술로서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는데 노승은 간 곳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 여기부터 꿈을 깨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추고 앉아 있었다. 자, 이 부분 강몽이죠, 양소유가. 장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났다는 거죠. 그 아까 향로가 다 타고 없대잖아.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어머나 갓가끔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나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황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종옥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자, 이게 꿈에서 깨달은 내용이죠. 깨달음을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근데 대사가 말하기를 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뭐 관여할 바가 있겠냐? 근데 또 내가 말하기를 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너 아직도 꿈 못 깼구나. 야, 너 이게 뭐가 진짜 같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야? 성진 입장에서 멘탈 나가는 거지. 잠깐만, 이것도 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라고 하니 네가 아직 꿈을 깨지 못했다.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자, 이게 뭐냐면 한자석으로 호접지몽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타자와 나를 구분한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막 이건 꿈이야, 이건 진짜야, 무의미하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란 소리예요. 그냥 인생이 덧없다라는 겁니다.
타자와 나를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접지공은 인생 무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서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진이 멘탈 나가겠죠. 아니 그럼 야 봐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육간대사가 지금 가르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구분하는 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네 충실하면 돼. 뭐가 꿈이고 뭐가 그것인지 알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왜 다 뭐든 덧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게 싸우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대사가 응낙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인가.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는 잠깐 기다리라. 이때 문지기 도인이 들어와 아뢰기를 어제 왔던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가 또 와서 사부께 뵙기를 청하나이다. 대사가 들어오라가니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가 합장하고 고두하고 사르기를 합장 고두하고, 그러니까 머리까지 땅에 박았다는 소리야.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서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에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야, 얘네도 꿈 꾼 거야. 얘네도 꿈을 꾼 거예요. 팔선녀도 뭐 양소유의 8명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로 이렇게 싹 나왔나 봐요. 이제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돌아왔으니 사부의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도 뭐하니 큰 역량과 발언이 없으며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각각 소매에서 금전도를 내어 흑은 같은 머리를 깎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까지 밀었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대사께 사르기를 제자들은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대사가 이르기를 좋도다 좋도다. 너희 팔인이 능히 이렇듯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로다.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배꼽빛이 3개를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 줄거리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간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량의 설법을 하여 대중을 교화하였고 이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즉 해피엔딩, 고전소설 그거죠. 그래서 정신적 측면에 행복한 결말이죠. 어제도 원하는 걸 이뤘죠.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뭐 30분이면 뭐 거시기 한데요. 끝났습니다. 구운멍.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호접지몽, 그 나비가 되고 내가 나비가 된다. 즉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와가지고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